숨겨둔 여자가 있었어? 영숙이 누구야? 남편이 죽고 난 후 그의 유품을 정나하던 순자는 그만 오열하고 마는데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49제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너무나 고요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직도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벽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순자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문을 열자 남편의 옷가지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회색 양복, 남색 점퍼, 평소 즐겨 입던 체크무늬 셔츠. 순자는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자식들이 오기 전에 혼자서 정리하고 싶었다. 남편이 평생 출근할 때마다 입었던 검은색 양복을 들어 올렸다. 소매를 쓰다듬다가 안주머니를 더듬는데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다. 순자가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꺼내자 낡고 작은 가죽 수첩이 툭 하고 침대 위로 떨어졌다. 처음 보는 수첩이었다. 남편은 평소 메모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순자는 호기심에 수첩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오랜 세월 손때로 반질반질했고 귀퉁이는 낡아서 조금 해졌다.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2010년 1월 15일 영숙 50만 원. 2010년 2월 15일 영숙 50만 원. 2010년 3월 15일 영숙 50만 원. 순자의 손이 멈췄다. 영숙? 돈? 페이지를 넘길수록 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졌다. 매달 15일 영숙이라는 이름, 그리고 50만 원이라는 금액. 1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순자는 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최근 페이지로 갈수록 남편의 글씨체가 흐트러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 옆에는 짧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영숙. 갈수록 기억이 흐려짐. 순자는 수첩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걸 느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영숙이 누구지? 왜 매달 50만 원씩? 15년 동안이나?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남편이 용돈이 부족하다며 조금만 더 달라고 할 때마다 순자는 퉁명스럽게 거절하곤 했다. 맨날 술값으로 다 쓰면서 무슨 용돈이 더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쓴웃음만 지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서글퍼 보였던 것 같았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이었을까, 서글픔이었을까? 순자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은 생전의 바람기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15년 동안 몰래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냈단 말인가?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맨 뒷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다.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123-45. 본 적 없는 주소였다. 순자는 서둘러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그 주소를 옮겨 적었다. 메모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있던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 남편은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순자의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다. 순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침 6시 순자는 평소 입지 않던 감색 외투를 꺼내 입었다. 핸드백을 챙기면서 주춤거리다가 결국 남편의 수첩과 메모지를 가방 속에 넣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평소라면 절대 타지 않을 시간의 버스였다. 버스 정류장에는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다. 순자는 502번 버스에 올라탔다. 손에 쥔 메모지가 땀에 젖어 구겨졌다. 은평구 응암동.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였다. 버스는 한강을 건너 북쪽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다. 40분쯤 지났을까 순자는 서둘러 하차 벨을 눌렀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재개발 예정 지역인지 낡은 건물들이 질비했다. 저기요, 혹시 이 주소 아세요? 지나가던 중년 남자에게 메모지를 내밀었다. 남자는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한참 더 올라가야 할 거예요. 143번 마을버스 타세요. 순자는 다시 작은 버스 정류장을 찾아 마을버스에 올라탔다. 좁은 골목길을 구불구불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만 바라봤다. 오래된 슈퍼마켓, 철문을 내린 세탁소, 빨래가 걸린 빌라들이 스쳐 지나갔다. 종점에서 내리니 가파른 언덕길이 시작됐다. 순자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랐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숨이 차올라 중간에 잠시 멈춰서서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아주머니, 어디 찾으세요? 쪼그리고 앉아 화분을 정리하던 할머니가 물었다. 순자는 다시 메모지를 꺼냈다. 여기, 이 주소 좀 찾는데요.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메모지를 들여다봤다. 아, 그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파란 대문집 있어요. 그 집이에요. 혹시 거기 영숙이라는 분 사세요? 할머니의 얼굴에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이 스쳤다. 영숙이? 아, 그 할머니 말하는 거예요? 거기 혼자 사시는데. 그런데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매달 오시던 그 양반 부인이슈?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매달 오던 양반. 그게 남편이라는 말인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단 말인가? 아, 네. 그렇습니다. 순자는 겨우 대답을 하고는 비틀거리며 다시 계단을 올랐다. 귓가가 웅웅거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였다. 드디어 파란 대문이 보였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철문이었다. 담벼락에는 덩굴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순자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다. 가방 속에서 남편의 수첩이 만져졌다. 순자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영숙. 갈수록 기억이 흐려짐. 남편의 떨리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순자는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딸랑딸랑 오래된 초인종 소리가 대문 너머로 울려 퍼졌다.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슬리퍼를 끌며 걷는 듯한 소리였다. 순자는 숨을 멈췄다. 대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끽, 대문이 열렸다. 대문이 열리자 순자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순자가 상상했던 젊은 여인이 아니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80대 노인이었다.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 뿌연 백내장이 낀 듯한 눈, 낡은 회색 가디건을 걸친 작은 체구. 노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순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다. 자네. 영철이 친구 왔는가? 어서 들어오게. 영철. 남편의 이름이었다. 순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떠밀리듯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마당에는 화분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빨래 건조대에는 바랜 수건이 걸려 있었다. 신발 벗고 올라오게. 차 한 잔 줄 테니. 노인은 현관으로 올라가며 중얼거렸다. 순자는 구두를 벗고 조심스럽게 올라섰다. 현관문을 들어서자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곰팡이 냄새와 된장 냄새, 그리고 어딘지 모를 쓸쓸함의 냄새. 거실은 비좁았다. 낮은 식탁 하나와 오래된 장롱,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전부였다. 그런데 순자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공구함. 그 공구함은 남편이 평소 집에서 쓰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순자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삐걱거리는 문짝이 새로 달린 경첩으로 고쳐져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아래에는 나사못 자국이 선명했다. 부엌 쪽을 보니 수도꼭지도 비교적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다. 잠깐만 기다리게. 차 끓여올게. 노인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사이 순자는 거실 벽을 보다가 그만 숨이 멎을 뻔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사진. 흑백 사진이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편이
또 다른 청년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다. 둘 다 작업복 차림이었다. 건설 현장인 듯 했다. 남편 옆의 청년은 키가 크고 인상이 선했다. 두 사람은 마치 형제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1994년 여름 영철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보리차밖에 없네. 그래도 시원할 거야. 노인이 쟁반에 2개의 컵을 들고 나왔다. 순자는 얼른 자리에 앉았다. 노인도 맞은편에 앉으며 컵을 순자 앞으로 밀었다. 오늘따라 날씨가 쌀쌀하지. 자네 영철이한테 들었네. 친구분이라고. 순자는 컵을 들다 말고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흐렸다. 치매인 듯 했다. 순자가 누군지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저기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 이영숙이라네. 올해 83이야. 기억력이 영 안 좋아져서 말이지. 영숙. 수첩 속 그 이름. 순자는 컵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영철이가 오늘은 안 왔나? 매달 꼬박꼬박 오는 친구인데. 내 아들보다 더 자주 와. 노인이 멍하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들이 일찍 죽어서 말이야. 그 후로 혼자 살지. 영철이가 없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 일찍 죽었다는 아들. 문득 벽에 걸린 사진 속 청년이 다시 보였다. 남편 옆에서 환하게 웃던 그 청년. 노인이 순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매달 와서 아들 노릇해줘서 참 고맙네. 집도 고쳐주고 약값도 대주고. 내가 뭘로 보답해야 할지.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영숙은 남편의 내연녀가 아니었다. 남편의 친구, 그 친구의 어머니였다. 15년 동안 순자가 품었던 의심과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순자는 애써 참았다. 노인은 여전히 순자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자는 식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다. 노인은 여전히 순자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순자의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혹시 영철이 친구분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 말인가? 이름이 영수였지. 영철이랑 같은 공사판에서 일했어. 둘이 형제처럼 지냈다네. 노인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순자도 따라 그 사진을 봤다. 그날도 여름이었어. 30년도 더 됐나.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지. 달려가 보니 우리 영수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골이 무너졌다는데 영철이를 밀어내고 우리 아들이 깔렸다더군. 그 자리에서 죽었어. 순자는 숨이 막혔다.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영철이가 병원에 실려갔다가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어. 온몸에 붕대를 감고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울더군. 자기가 죽었어야 했다고, 자기 때문에 영수가 죽었다고. 노인이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 후로 영철이가 안 보이더니 석 달쯤 지나서 찾아왔어. 손에 봉투를 들고. 순자는 수첩 속 숫자를 떠올렸다. 50만 원. 영수 대신 아들 노릇하겠다고 했어. 매달 오겠다고, 어머니 혼자 두지 않겠다고. 처음엔 거절했지. 그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런데 영철이가 고집을 안 꺾더군. 노인이 부엌 쪽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나? 두루마리 휴지하고 영양제. 지난달에 사다 놨어. 계절마다 내복도 사다 주고 김장철이면 배추도 한 포기씩 들고 오고.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부엌 선반 위에 두루마리 휴지 10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박스째 쌓인 영양제와 종합 비타민이 보였다. 남편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느껴졌다. 수도꼭지 고장나면 달려오고 보일러 이상하면 고쳐주고. 작년 겨울엔 내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매일 와서 간병해줬어.
자기 부인한테도 말 안 하고.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작년 겨울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며 며칠 집에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다. 야근한다고 했었다. 거짓말이었구나. 그 양반이 자기 부인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부인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자기가 복받아서 그런 사람 만났다고. 그러면서 늘 미안해했어. 부인한테 거짓말하는 게. 순자는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걸 느꼈다. 남편은 순자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이 일을 말하지 못했다. 순자가 걱정할까봐, 순자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요즘엔 내 기억력이 자꾸 나빠져서 말이지. 영철이가 걱정을 많이 했어. 자기 이름도 까먹을까봐. 수첩 속 마지막 메모가 떠올랐다. 영숙. 갈수록 기억이 흐려짐. 그건 남편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노인의 기억을 걱정한 것이었다. 그나저나 영철이는 오늘 왜 안 오나? 보통 이맘때쯤 오는데. 노인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영철이는 이제 오지 못한다고. 49제를 지냈다고. 어머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영철이가 많이 아파서요. 한동안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프다니 걱정이네. 그 양반 건강해야 하는데.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데. 노인의 순진한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노인은 순자의 얼굴을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왜 우나? 무슨 일 있나?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요. 순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30년 동안 남편이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가 느껴졌다. 그 무게를 순자는 전혀 몰랐다. 순자는 노인의 집을 나섰다.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노인이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다음에 올 때 영철이도 데려오게. 내가 미역국 끓여줄 테니.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올라올 때는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했는데 내려갈 때는 온통 미안함과 그리움뿐이었다. 중간쯤 내려와서 순자는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섰다.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다.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내려오니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순자는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핸드백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노을빛에 비친 수첩 표지가 유난히 반짝였다. 버스가 오기까지 10분이 남았다. 순자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다시 넘겼다. 2010년 1월 15일. 그때부터였구나. 1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2009년 겨울 남편이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마다 한숨만 쉬었다. 순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남편은 결심하고 있었던 거구나. 영수 어머니를 평생 돌보기로. 버스가 왔다. 순자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석양이 펼쳐졌다. 붉은 노을이 골목길을 따라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적한 길을 지나는데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다. 보라색 작은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순자는 그 꽃을 보다가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 무뚝뚝하던 표정, 말 수 없던 모습, 그 뒤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다니.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어두컴컴했다. 불을 켜자 거실 벽에 남편 영정이 보였다. 순자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영정 앞으로 다가갔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달리 보였다. 말없이 견뎌온 세월, 혼자 짊어진 책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
그 모든 것이 그 얼굴에 담겨 있었다. 순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나는 구박만 했죠. 술값 쓴다고, 담배값 쓴다고. 당신은 한마디 변명도 안 했잖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당신 참 애썼네요. 30년 동안 혼자서 다 짊어지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순자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냈다. 지금까지는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 수첩이 이제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으로 느껴졌다. 순자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서랍에서 펜을 꺼내 수첩의 빈 페이지를 펼쳤다. 남편의 마지막 기록 아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다. 2025년 2월 15일. 다음 달엔 고사리 좀 볶아서 같이 갈게요. 영숙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괜찮았다. 순자는 수첩을 덮고 영정 옆 작은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이제 혼자 안 가도 돼요. 내가 같이 갈 테니까. 영수 어머니, 이제 나도 돌볼게요. 당신이 하던 일 내가 이어갈게요. 창밖을 보니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있었다. 붉은 빛이 점점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순자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문득 남편이 옆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함께 이 노을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순자는 빈 옆자리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날씨 좋네요, 여보. 내일은 영숙 어머니 뵈러 가야겠어요. 당신 대신 내가 다녀올게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의 아픔이 아니었다. 그리움의 아픔이었다. 순자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저 멀리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다.